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성큼 가을을 알리는데 여야 협치의 길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남을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지는 당당 토론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에 화도 나고 불안하시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대책을 논의해봅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24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첫 연설에 나섰는데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이 대통령 이제 제80차 유엔 총회 이 고위급 회기를 맞아서 회원국 정상 중에 7번째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교류라고 하죠. 이제 엑스체인지 영어로 E고요. 관계 정상화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N 그리고 비핵화 이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D 여기 첫 글자를 따면은 END입니다. 이 종식인데 이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자신의 이 단계적 구상을 국제사회에도 알렸고요. 이 비핵화 대상은 명시하진 않은 채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로드맵과 함께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되겠다. 이런 발언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다. 이렇게 복귀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상하원 의원 4명을 만났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구금 사태의 이 재발 방지를 강조한 다음에 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을 언급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이 사회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 대통령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협력도 당부했는데 미 의원들은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서 이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만났습니다. 예, 레리 핑크 회장은 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핑크 회장은 블랙록이 한국에 이 최대 수십조 원을 투자할 의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기 투자 단계부터 수조 원을 집행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랙록과 AI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블랙록이 이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운용 자산만 해도 이 12조 5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약 1경 7조 원에 이르는 건데요. 세계 3위 경제 규모인 독일 GDP의 2배를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놓고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와 사전협의 없이 법사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사법부 수장을 이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일각의 주장들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어제 원내대책회의 직후에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권양엽 당 대변인도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 법사위가 그제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거든요. 예.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청문회 의결 직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출석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일단 대법원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불출석할 경우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이 상황을 파악한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이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법부 대선 개입 청문회에서도 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 이번 청문회에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또 사법부 내부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4인 회동설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망신주기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 내부에선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점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 이건 뭐 사회 소식이기도 하네요. 지금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1호 사건이 공개됐네요.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서 대형 주가 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죠. 예, 금융위원회랑 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어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이 대형 작전 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도 H의료재단의 이사장, 분당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 대표, 이런 재력가들이 주로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고요. C자산운용사 현직 임원,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 K운용사의 전직 임원, 상호금융회사 지점장 등 이 금융 전문가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 자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같은 이 다양한 시세 조종 전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부당 이득액만 한 400억 원에 이르고요.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 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이 DI 동일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네.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합동대응단은 DI 동일의 연루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DI 동일은 당사가 피해 기업이라 하더라도 당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며 불법 세력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네요. 예, 지난해 6월 24일 이 경기도 화성의 이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아리셀 화재 기억하실 텐데요. 3만 5천 개의 리튬 배터리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좀 시신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화재 발생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이제 선고를 한 건데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또 박 대표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법원 판결 중에 최고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그동안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현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이 부과되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상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이틀 전에 비슷한 배터리 폭발이 있었는데도
후속 공정을 중단하거나 배터리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열 감지기 등 이 배터리 폭발을 예견할 수 있는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또 당장의 이윤을 위해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을 줄이는 이 산업계의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죗값을 더 치려야 한다면서 어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은 1%로 유지했네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1%,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는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관세 인상과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추가 관세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 1.8%, 내년 1.5%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OECD는 한국이 주요국과 달리 회복세를 이어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역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작업 여파받아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 1, 2차로는 오늘도 사고 복구 작업 여파로 차단돼 있는 만큼 3, 4, 5차로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반포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사이로 11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안동 분기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천등산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서광주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는 내용으로 출발했는데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네요. 예,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9% 내린 26,2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55% 하락하면서 6,656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5% 하락하면서 22,57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3% 하락하면서 $220를 기록했고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도 2.82% 하락하면서 $178를 기록했습니다. 첫 금리 인하를 함과 동시에 파월 의장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AI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도 재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5% 소폭 하락한 6,308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더셀 2000은 0.24% 빠진 2,457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한 1.71% 마감했으며 부동산 섹터가 0.81% 상승했습니다.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는 강보합 마감했으며 산업재는 보합,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IT 섹터가 1.14% 하락 마감했고 자유소비재 섹터는 1.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금리 쪽 보시게 되면 미국채 10년물이 4bp 하락하면서 4.11%를 기록했고 2년물은 1bp 하락한 3.59%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한 97.2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도 시장에 영향이 컸다면서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금리 인하 이후 이번 첫 연설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완화한다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받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의 숨고르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파월의 발언이 백악관의 압박을 의식하면서도 급격한 금리 인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다른 연준 인사들이 관세가 4분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고용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파월의 발언은 비둘기파도 매파도 아닌 중립적 신호로 해석이 되기에 10월에 있을 다음 FOMC 회의까지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해는 1999년과 2024년 이후 시장의 전망치를 가장 크게 웃돈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한창이던 2020년은 거래일 중에 57.3%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57.2%를 보이고 있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AI 수요와 빅테크의 성장으로 중장기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 관련한 발언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장의 경우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3분기가 지나고 나면 상승 추세에 들어서는 이른바 할로윈 전략의 시작점이라서 퀀트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는데 화웨이가 엔비디아와 경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예, 화웨이는 우선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와의 성능 격차를 인정하면서 자체 칩의 한계를 대규모 병렬 처리 방식과 네트워크 정책 지원으로 보완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물량과 정부의 지원으로 부족한 성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능 경쟁이 어렵겠지만 인프라 구축에는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완책의 목표가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자국 생태계 강화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글로벌 AI 경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예, 코스피가 0.51%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3,486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도 3,494까지 올라서면서 장중 최고치 또한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는 코스피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천억을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2,400억, 기관이 1,400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25% 하락한 8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 2차 전지주와 바이오가 일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200억 순매수를 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800억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와 조선주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 선택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는 한편 기관은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600억, 한화오션을 490억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SK하이닉스를 720억, 한화오션을 240억 순매수했습니다. 매도 쪽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알테오젠과 카카오를 980억, 460억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1,100억, 카카오를 510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하여 79개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또 하락한 종목도 많던데요. 예, 코스피는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파트너십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코스피 상승에 대부분 기여를 했고 오후장에는 셀트리온의 공장 인수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기에 코스피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 약 3배 정도 되는 하루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삼성전자가 17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 8만 5천 원을 넘어섰고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선 장중 9만 원을 터치했죠. 예, 그동안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 12단 제품이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엔비디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50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30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증권사들도 이와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단이 8만 4천 원, 상단이 9만 원 수준이었는데 상향된 목표가는 하단이 9만 3천 원, 상단이 11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된 목표가의 하단이 기존의 상단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오라클의 실적 발표 모멘텀에 이어 엔비디아와 오픈 AI 소식까지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칩의 개수가 400만 개에서 500만 개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는 내년 이후까지 실적이 보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후장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셀트리온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셀트리온이 뉴저지에 위치한 일라이릴리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자금은 운영 자금을 포함한 7천억입니다. 향후에 바이오 리액터 6기에서 8기 정도까지 증설을 하게 될 경우 7천억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어서 총 1.4조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한 이후에 연결 재무제표 반영은 2026년부터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신규로 증설하는 것보다 약 6년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졌고요. 관세 문제 해소 등으로 인해서 총 1.5조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는 0.2% 내외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 나온 마이크론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한국 기술주 위주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관련된 소부장도 낙수 효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이나 방산 등은 조금 더 쉬어가는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22% 오르면서 1,3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3개월 고점인 1,401원 밑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모습이었네요. 예,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휴장이었던 일본 시장을 제외하고 대만 가권 지수는 1.4% 상승, 중국 상해 지수는 약보합, 홍콩 항생 지수는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도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비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은 어디에 비가 오고 있을까요? 네, 인천 백령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에, 충청과 전라도는 내일 오후에, 경상도는 저녁에, 제주도는 늦은 밤에 차례차례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도에 최대 100mm가 넘겠고요.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 20에서 80,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 5mm 안팎입니다.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전라도가 최대 100mm면 가을 피치고는 꽤 네.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요. 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전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3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도의 서쪽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가을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린 이유는 뭘까요? 네, 모레 금요일 새벽부터 밤사이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에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충청과 전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가을비가 잦은 이유는 이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더운 수증기가 충돌해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을비답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고 또 국지성 호우도 쏟아지고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과 대구가 28, 전주와 광주는 30도까지 올라가 오늘도 내륙과 산지는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 이번엔 정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이신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에서 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배경일까요? 네, 어저께 법무부에 직접 찾아가서요. 저희가 당 차원의 특위 차원의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정황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네. 사실 뭐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도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건 혐의를 은폐했다는 의혹들, 그리고 온갖 수법을 동원해서 수사 기법들을 동원한 조작 의심들을 강하게 발견을 해서 저희가 해당 부분들은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감찰 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과정 중에 조작은 헌정사에 있어서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양한 수사 기법 중에 회유하고 협박하는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남 변호사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이 또 배경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진술 번복을 조작 기소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수사 과정 중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서 기억을 해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실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판사들도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기소하는 과정 중에서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의 번복만 가지고 저희가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추가로 있었던 별건 혐의를 은폐했다라는 의혹과 이런 수사 기법상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저희가 감찰 요청을 한 겁니다. 네. 법무부에서 민주당 요구대로 감찰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더 나아가서 공소 취소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소 취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공소 취소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도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많은 그 별건 혐의들이 은폐되었고 오히려 별건 혐의들이 추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온갖 것들이 다 동원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만 밝히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타임라인이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부분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특위 차원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사실 끝까지 묻기는 할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뭐 공소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로는 공소 취소에 대한 내용보다 조작 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해당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주제로 한번 질문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형사법상 배임죄 폐지 요즘 추진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면소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해에는 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그렇습니다. 입장을 보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가 바뀐 것 같다. 여야 입장이 바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공수가 바뀌었다라는 보도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자기 부정에 저희는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원래 국민의힘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게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이었는데, 저희도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법을 개정하면서 결국에는 기업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배임죄 문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배임죄의 폐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 상황인데, 그것을 이재명 때문에 안 된다라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을 태워 먹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배임죄의 문제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업의 요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재명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기업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상장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무엇이 옳은 판단인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배임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상법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수의 사적 이익 편취를, 그리고 그것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 때 의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의안 발의는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될 수 그렇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이 네네. 모두가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안 발의는 언제든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네.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될 것인지에 대한 네. 논의 여부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그러면은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그렇게 급하게 진행될 문제는 급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하지는 않으실 거다.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눌 수도 네.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라든지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법들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산적해 있는 내용들을 먼저 다룬 다음에 이 배임죄 폐지 논의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추진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정부조직법 얘기를 안 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틀간 원내지도부,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했지만 결국 불발됐는데,
가장 큰 이견이 뭘까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뭐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 방통위 폐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논쟁이고 더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발목 잡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진행 상황을 이번 주에 이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운영위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고 내일 본회의 상정이 있는데 예정대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예정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현재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도 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한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기국회가 결국은 또 이 무제한 필리버스터 요거로 인해서 또 사실상 거의 국회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필리버스터가 것일까요? 왜 국회 마비 우려인 것이죠? 원래 국회는 논의와 토론의 장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무제한으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봐라. 그리고 그 끝은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는 건강한 의사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마비로 볼 것이 아니고 끝까지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몸은 피곤하지만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처리 순서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뭐 민생법안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정부조직법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국민의힘이 또 어떠한 꼼수를 필지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먼저 상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한다고 했을 때에도 갑자기 수십 건에 되는 민생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라고 하면 아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 필리버스터 그리고 수십 건의 필리버스터 속에 정기국회나 다음 국감 이후에도 통과를 못 시키는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꼼수들을 단 한 차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지금 가정으로 언급을 하셨지만 민생 법안에까지도 수십 건인데 네.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이 소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최장 예상하신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끝나기는 힘들죠. 올해 끝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모든 민생 법안에 이런 필리버스터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제동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먼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나면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물리적 제동 장치를 이런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 과한 결정을 국민의힘이 할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비판을 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고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민생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이 이제 12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까 필리버스터는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니다. 토론에 의한 국회의 정상적인 네.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추석 민심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민심은 결국에는 뭐 민생 경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민생 경제는 저는 크게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이 마치 꿈만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국가의 신뢰에서 기인한 것인데 결국 우리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 물가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잘 하고 경제 관리를 잘한다면 추석 민심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치적 논란은 결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함께 토론회장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30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근데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 사후 통보를 받았다. 네. 어떤 배경인지 이게 뭐가 실제로 맞는 건가요? 그 원내 대표실과는 이런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수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법사위 내부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아마 반반. 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고 나면 법사위 차원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도 당장에 조희대 청문회를 열어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 뭐 증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토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있는 의원총회 이후에 공식 입장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5월에도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왔단 말이죠.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출석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은데 이게 실익이 있을지,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여는 청문회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역풍이 불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문제를 한 번에 털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의 유무는 아직까지 점치기 어렵지만요. 안 나올 것이라고 하는 실제로 여론이 우세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상권 분립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상권 분립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법부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마땅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법률에 의거해서 사법부도 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부와 사법부도 충분히 그 견제 기능을 받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 파괴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월요일에 열렸죠. 근데 입법 청문회인데 이때 보면 지금 검찰 부실, 강압 수사 이런 성토장이 됐고 네. 국힘의원들은 또 퇴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서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전망인데 법사위 입법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일단 주요 쟁점은 관봉권 띠지가 어디 갔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 중에는 분명히 관봉권 띠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증언이 나왔는데 압수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사 잘한다고 모든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뭐 여러 논란들이 나왔지만 검찰의 수사 능력과 그 압수물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3대 특검 특위 위원이시기도 그렇습니다. 하시잖아요. 네.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재판부. 네. 말이 깁니다. 네. 이 도입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게 뭐 특별재판부인 것처럼 접근을 하지만 지금 뭐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내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전담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논의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기현 재판부가 이 재판을 이뤄가고 있고 1심 전체를 책임지게 되는데 문제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재판부가 이 내란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객관적인 진실을
다룰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법관의 지위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위를 가진 법관이 대법원장이 임명을 통해서 내란 전담을 하는 재판부로 임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법원에서는 뭐 집중 심리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형사 25부를 투입해서 더 빠른 속도로 재판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지난 5월, 6월 지금 나온 지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발의하니까 부랴부랴 한다라는 것은 그 사법부가 자정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충분히 추가할 수 있고 사법부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 없이 전담 재판부가 법률안으로 성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또한 사법부 의견을 좀 더 존중해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아마 법사에서 논의되고 이것을 여야가 뭐 합의가 필요하다면 하겠죠. 그러면서 지도부가 잘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할지 또 적극 진술에 나설지 궁금증이 많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관심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미 나온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면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재판과 그 수사 임해왔던 과정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지금은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새로운 의혹들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들이 따라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덧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기관, 인력 이렇게 충원된 만큼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굉장히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도 새로운 게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큰 맥락은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뜬금없이 매각매직 의혹까지 조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의혹들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에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과 인력이 충원된 만큼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마치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만 파헤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의혹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진실 유무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인 것이라면 사실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고요. 이미 나온 의혹이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털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특검의 수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충분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내란 특검 외환 조사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26일 추가 기소된 첫 재판에는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러면서도 보석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정말로 반성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은 재판에 임하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됩니다. 그러다 계엄은 잘못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보석까지 청구해가지고 본인은 본인의 방어권을 모두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또다시 한번 배신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의사를 밝힌 것도 결국에는 이제는 방어권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당장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권성동 의원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을 했는데
이미 충분히 진술을 했다라고 이유를 네.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더 이상 증명할 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첫 번째 진술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 심리 때에도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아무래도 본인의 방어권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속이 됐는데 소환 조사에 충실히 임할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권성동 의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아마 엄청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벗는 것에 총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판 흐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정치적인 행위가 가미될 수 있는 굉장히 관록 있는 그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나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혐의를 빨리 벗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본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행사해야만 본인의 혐의가 빨리 벗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과는 달리 한학자 총재는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사실이 아니더라도요.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 앞두고 네.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이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청소하자고 하는 걸 동원 대상으로 보자는 건 너무 억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세계에 좋은 이미지로 남기고자 우리는 이런 활동도 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시킵니다라고 하면 것이 동원을 해가지고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업 운영하면 상장 폐지된다라고 말은 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3부에선 당당 토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요 DJ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오늘은 성우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얼마 전 장애인 편의 차량과 산악용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리산 노고단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쉽게 갈 수 없었던 정상의 풍경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지리산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붉게 물든 새벽의 일출까지 고지대 여행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자연을 흠뻑 느끼며 여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강하고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꼭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해 5도와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고 있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오후에서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을비답지 않게 강하고 많은 양이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등 서쪽 지역과 강원 내륙에는 대부분 20에서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60mm, 강원 동해안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는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강릉과 대구, 부산은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제주 32도까지 올라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는데 여야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아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난 겨울 이제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사실 무너졌는데 이제 그 민주주의를 복귀하고 이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데 대한 선언.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또 이제 진일보한 제안을 했다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존에 이제 선비핵화 원칙 이것만 고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소위 END 이니셔티브라고 명명하는 교류 또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걸로 이어지는 이 이제 한반도 평화 구축의 방안 제시 이 두 개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좀 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연설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제사회에 나가서 어쨌든 주요한 순서에 대한민국의 정상이 연설을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관련돼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와 한국의 입장이 어떤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변 국가들과는 어떤 사전의 교감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없다 보니 사실 미국 대통령은 과거 유엔 연설 4차례 중에 3차례에 북한과 관련 발언을 했었으나 이번에 의외로 그런 발언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조율이나 교감이 부족했던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동안은
비핵화가 1번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류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단어는 이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순 순서의 변화인지 그리고 목표 지점을 어떻게 하는지 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플랜이 국제사회에 조금 더 표방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 토의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주재합니다. 저희가 임시 의장국이어서 네. 지금 처음이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요. 네. 어떤 기대와 전망을 하고 계신지 이 얘기는 글쎄요. 김희정 의원님 네. 한번 어떤 얘기를 또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 능동적인 자세로 주체국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이번 회의 주제에 이제 맡겨진 역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동북아 권역 나아가서 태평양 권역에 있어서의 그런 평화 기조에 있어서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떠나기 전에 하셨던 외신 인터뷰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좀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완전히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이 사실 북핵과 관련된 동결이나 또는 비핵화 등을 하면 한국은 그냥 북한과 미국이 결정하는 거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약간은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북한은 통미봉남이죠.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남을 이렇게 구축하고 위축시키려는 전략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자 외교 현장에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북한이 이제 중국 전승절 행사 때 가서 러시아나 중국하고 나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완전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적게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남방 삼각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안보리 네. 참여 국가들에 알겠습니다.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번 의장국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9월 달에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이 된 게 굉장히 행운입니다. 이건 사실 그냥 한 달씩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아주 운 좋게도 9월 달에 이제 총회 기간에 글쎄, 또 의장국과 이제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행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행운을 잡은 거죠. 토론회 제목이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은 사실 궁극의 기술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공영할 수도 있고 또 동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과정에서 이 전 세계 국가가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향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칙은 어떤 게 필요한가 각국들이 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한다는 게 이 아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최첨단 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상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새로운 준칙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면 뭐 그것보다 더 크게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미 일정을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이 그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이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중에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의 목적으로는 이제 국민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반반. 네, 네. 왜냐하면 명분상으로는 물론 뭐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네.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또 투명하게 밝히는 거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요. 단지 국가의 활동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밝히는 범위,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현실에 맞게 이제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전 정권 때는 0원으로 깎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완전히 복귀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전 정권에서는 1원 한 푼 쓰지 못하게 했다가 본인들은 쓰게 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말 그대로 러프하게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역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본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이중잣대를 취했던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근데 그 부분은 네. 지난 정부 때 이제 예산을 깎으면서 예. 민주당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복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소명을 한 부분 아마 제가 경찰청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소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을 시켜줬습니다. 소명한 부분은 복원을 시켜주셨다. 예, 네. 예, 그 금액만큼은 복원을 시켜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네. 그 어제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일요일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각각 그 내용들이 많이 달랐어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김희정 의원님 먼저 한번 비교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양당 원내대표가 그냥 100일을 맞아서 본인들의 치적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이번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향후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두 원내대표에게 그런 얘기와 같은 권한이 맡겨졌느냐. 그리고 협상의 대표로서 양당의 협상을 해오는 것을 각 당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이 100일에 대한 평가와 향후에 대한 기대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원내대표단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쏙 들게 협상을 해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협상해오겠다라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이나 그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해서 미처 다른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지 못해도 여야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원활한 국회 정신에 입각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연 민주당 안에서의 그런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일 기자회견이 무용지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냐면 여야가 같이 이번에 단독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틀을 이루는 거니까 합의를 하자. 그리고 특검법 관련돼서도 지난번에는 본인들이 단독 처리를 했지만 이 새롭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 기자회견까지 아주 그럴싸하게 했었는데 그거를 다 업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어제 법사위원회에서도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대법원장 청문회를 통과시키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과연 이 100일 기자회견이 의미 있게 되려면 이렇게 양당의 원내 지도부에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칠성 의원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제 정기국회 진행 중에 항상 이렇게 100일 취임식 그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이제 이걸 보면은 정기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 전략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100일 성과로 이제 법안 처리한 것, 또 소비심리 회복 뭐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했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 처리하겠다. 또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하겠다. 또 내년도 예산 처리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내용을 보면은 미래와 비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연설의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 폭주,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이런 단어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근거 없는 정쟁적 구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민생에 대한 대안 제시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이 내란 옹호에 의심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또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서 이 내란과 민생은 철저히 분리하겠다. 또 내란 관련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덧붙였으면 하는데요. 네. 그 당장 이번 주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여야가 소위 같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생 법안 중에서는. 그래서 추석 앞두고 여야가 이래 합의된 모습도 보이고 실제로 트러블이 없이 갈 수 있는 민생 법안은 빨리 먼저 통과시키자라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의견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뭐 검찰 관련돼서 나 책임지고 하겠다 이러니까 민생 법안 할 필요 없이 그 부분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을 팽개치고 있는 쪽이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원석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 원내대표지만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어떤 안건이든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 뭐 전체에 대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철회를 하셔야 되겠죠. 정기국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그 정기국회 회기안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건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네. 양당에서 입장이 크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문회가 이제 30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부르고 당시 상황도 따지겠다고 하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계시고 자 권칠승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졸속 파기환송한 그 판결 그리고 또 지금 지기현 재판부의 그 굉장히 의도적인 재판 지연 그리고 그 내란 수괴 혐의자를 이상한 그 구속 기한 계산법으로 석방하게 된 그 연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입장 발표가 네.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작년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있던 날 그 이후에 정말 이 법을 지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이것도 지금 이런저런 낭설과 또 뭐 추측과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의혹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도 그리고 또 사실 유무 자체도 본인의 입으로 확인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선거법 파기환송이나 등등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 예,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판결문으로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1심과 2심이 뭐 6개월이 아니라 뭐 1심만 2년 넘게 끌면서
법을 어겼던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33개월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8일 만에 판결을 끝낸 것은 오히려 법을 지킨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총 12분이 참여를 해서 12분이 찬성으로 해서 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뤄졌는데 이거를 마치 대법원장 혼자의 의견인 것처럼 끌고 가는 것 또한 잘못됐다. 결국은 한 명을 찍어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이 직무대행을 시키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임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따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회동설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제기가 정확한 근거나 증명이나 증인이 없이 그냥 막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도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인 줄 알면서 그렇게 발언을 함부로 하면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이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유튜브조차도 나에게 확인조차 없었고 자기들도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렇다라는 그 썰전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절차상 잘못된 청문회인데다가 청문회 증인으로 정말 올바르게 채택이 되어야 된다면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유튜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도 빼버렸고요. 그리고 서 의원이나 부 의원은 오히려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서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사례를 좀 소개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거는 그 사례가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히려 이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 난 이후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빨리 해주는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해주는구나.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한 발언을 당사자가 직접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대법원 쪽에서 여기서 저한테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도 일부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밝혔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 당시에 판결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들었는지를 얘기를 듣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나 김어준 씨가 나와서 증인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건 경우에 안 맞는 이야기죠. 그 판결을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 구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기환송함으로써 대통령 선거 후보 구도에 완전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개입한 것과 현상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천양기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법자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든가 외교적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좀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뛰어든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기록을 보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판단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그런 여론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그 부분은 시각인데. 조의대 대부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입장을 고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출석 얘기를 꺼낸 것이 벌써부터 이제 불출석한다면 고발 등을 통해서 처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뭐 고발도 언급을 하지만은 또 사퇴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도 또
물론 뭐 이건 일부 개인적인 의원의 의견이라고 개인적인 봅니다. 예. 의견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은 권칠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조 대법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뭐 지금 예단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뭐 가정해서 이쪽 저쪽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조금 뭐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방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란의 그 한복판에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충실하게 설명하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 한다면 청문회장이 물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좀 위신이 깎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빨리빨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은 그런 그 후가인데요. 저는 뭐 청문회 같이 열린 장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알리고 또 이해를 구할 게 있다면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할 게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것. 그게 지금 사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판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했고 선거법에 지켜진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지켜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의 수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기각 판결 나왔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사법부 수장까지 흔들 수 있다라는 노골적인 삼권 이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그래서 사법부 관련돼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부 쪽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그런 실무적인 그리고 그 행정적인 정부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그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불러내린다? 이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회동설의 근거가 흔들리자 안 만났어도 그래도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은 결국 이 사람 찍어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원을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이틀 만에 6만 쪽의 기록을 보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38일 만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소부에 했던 걸 전원합의체로 넘긴 게 이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해명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법률심을 하는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봤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1심, 2심, 3심까지 오는 과정에 일반 국민들도 숙지를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회부된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대법원에 간 날짜로부터 계산을 하고 38일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보십시오. 소부에 갔던 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본 게 이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1년 전부터 예정된 행사라고는 하지만 국제 행사에서 또 세종대왕을 거론을 하면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이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이 해석 자 짧게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세종대왕님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행사였는데 딱 세종대왕의 메시지가 지금의 상황과 맞아 떨어졌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품격 있게 이 여당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야 될 말씀을 잘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의 사례를 빌려서 아무튼 사법부 독립 의지를 선명히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면 야 본인이 너무 진짜 치욕스럽고 소위 뭐 표현이 어떨지 더러워서 그만두겠다 뭐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압박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세종대왕 말씀은 아주 뭐 공자님 말씀 비슷한 거라 그 말 문구 자체에 대해서야 뭐 별로 코멘트할 게 없고요. 다만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그거는 이제 의도에 대한 해석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현재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한 해명이 안 된다. 또 세종대왕 말씀하셨으니까 뭐 언론에 보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법을 다스리는 관리한테 한 말 중에서 판결서를 빨리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도 같이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3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숨을 좀 고른 다음에 4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법사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새 뭐 열리기만 하면 난장판이다. 이런 말이 뭐 도화 기사를 다 도배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법사위는 정말 국회에서도 상원 중에 상원이라고 불리고 가장 법률적인 지식도 좋고 그리고 또 여야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을 각 당이 선임해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오히려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어서 놓쳤던 부분은 마지막에 그래도 법사위원회라서라도 조정이 돼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안을 놓자라고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이제 그동안 국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사위 때문에 너무 창피스럽다. 정말 무법사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도하는 분이 위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목표 자체가 법사위를 통해서 국회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뭐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나는 매일 언론에 나오고 말 거야. 나는 늘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거를 목표에 둔 사람인 것처럼 국회법을 마음대로 오남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타당의 간사를 타당히 관여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 선임에 추미애 위원장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권칠승 의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국회 상임이라기보다는 무슨 예능 제작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대부분 법사위에서
이제 정쟁거리로 떠오르는 게 대부분 검찰 수사의 편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놓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법사위도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지명하면서 이거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F1 더 무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브래드 피트가 동료들 그 칼에 있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 카오스 작전이거든요. 그 대혼돈 난장판 엉망진창 작전인데 뭐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했다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간사 문제는 이게 이렇게 크게 이 법사위 자체를 운영하는데 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간사 교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원래 국회의장과 이제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도록 하는 것도 국회에서 관례상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다수당일 때도 야당에게 소수당에게 그렇게 양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부터 깨면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 차지했던 법사위원장을 원만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도 못하고 한 분은 당대표 나간다고 쪼르르 던지고 나갔고 두 번째 부분은 차명으로 주식 거래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억지로 차지해간 자리면은 좀 미안해서라도 각 당 간사 정도는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법사위원장도 억지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각 당이 선임해야 되는 간사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태클을 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또 그 다선이다 보니 거기에 맞게 서로 오히려 예우를 해서 다선의 의원이 위원장을 가도 모자라는 분이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예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간사 투표라는 초유의 일도 만들고 경위를 13명이나 동원을 해서 뭐 장례 정리를 한 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3명을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퇴장시켰던 명분이 이 컴퓨터에 이렇게 구호 걸고 한 거였는데 바로 같은 시간대에 행안위에서는 거꾸로 여당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로 태클을 거는 걸로 봐서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보다 아까 예능 프로그램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 알려서 본인 다음번 뭐 지방선거에 나오는데 이 국회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요. 행안위 여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그 팻말을 붙였다. 그건 약간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같이 붙이겠다 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해서 그냥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쫓아내고 뭐 경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파행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간사를 안 뽑아주니까. 예, 간사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 사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뭐 상임위 중에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하지만요. 법사위는 특히 중요한 상임인데 운행을 하기는 사실 쉽지 원활한 않은데.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생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는 유권자들은 좀 이제 좀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다리는 것만은 그렇습니다. 예. 어느 쪽이라도 어떤 유권자라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동의합니다. 마무리하고요. 네. 지금 이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상정해서 이제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예정대로 가는 거죠, 권 의원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 벌써 이제 한 3번째로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국회 운영 토론을 통한 또 뭐 해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 필리버스터 상황에 대해서 상황 아직 전개는 안 됐지만요. 권칠승 의원님 지금 이런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제가 듣기로 원래는 한 70개 가까운 이제 합의 법안들을 올려서 처리한다.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70개를 다 예, 하기는. 모든 것에서 네. 필리버스터가 들어오면 사실 국회 자체가 막혀버리잖아요. 그 하나에 24시간씩 이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아마 법안 상정 숫자를 많이 줄여서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 의사를 관철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게 전락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 혹은 뭐 다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국회가 보이는 그 본연의 제도로 돌아간다면 이 필리버스터 제도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 그 필리버스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네. 건가요? 좀 전에 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저희는 이 추석 앞두고 그리고 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한 민생 법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50여 건 정도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으니까 이런 법안을 먼저 상정을 하자라고 저희는 협상안을 냈고요. 그런데 아니다. 정부 조직법을 먼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석 전에 정청래 대표가 검찰 폐지 막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법안이 뒤로 밀리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정부조직법 관련돼서 올릴 경우에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 합의를 봤었는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에서 킬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안타까운 거는 과거에는 국회에서 대부분 여야 합의로 진행을 했다가 지난번 국회 21대 때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됐던 게 이제 64건이 나와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120건이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단독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본인들은 저 의결 정족수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니네는 그냥 마음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나가라라는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나마 24시간 국민들에게 입장을 알릴 수 있는 필리버스터 하나밖에 남은 게 없구나라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또 유권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70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생 관련한 게 50건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것 20건 정도인지 맞습니까? 이 숫자가? 지금 지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4건 정도로 4건 정도요. 그중에서 네. 검찰 관련된 거 4건을 먼저 하겠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본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안건이 올라가는 어느 안건부터 올라갈지 그거는 언제 결정되고 어떻게 유권자들은 알게 되나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거는 거의 직전에 결정이 왜냐하면 직전에요. 예, 아, 보통은 예. 이제 법사위에서 네네.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의장실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하고, 해서 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은 의장이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결정하니까 국회의장이 그 네. 형식적으로는 의장 결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직전에야 그러면 알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네. 보통 그날 오전에 네, 그렇게 알게 되죠. 의안 순서가 대략 나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장님의 경우는 당적을 그만두고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의안을 상정하거나 순서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된 거 먼저 가지고 오세요.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우원식 의장이 철저하게 민주당 편을 들고 알겠습니다. 합의를 안 해주는 걸 올리다 보니 저희가 당일 날도 무슨 의안이 올라갈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아, 내일 하루는 모든 시선이 아마 국회의사당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생법안 먼저 합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당연히 네, 여당이 네. 먼저 하자고 네, 하는 것이죠. 민생이 근데 제일 중요하죠. 모든 법안에 네, 대해서 네. 무한 필벌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민생법안 안 하고 정부조직법 하니까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네. 필버하겠다는 뭐 그렇다면- 얘기입니다. 아이, 그렇다면 나머지 법안 다 두분 올리겠네요.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는 네, 것만은 네. 그 부분에 그거는 대해서 뭐 뭐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주말에 5년 8개월 만에 장애 집회를 했고요. 이 집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있고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집회 장애 집회에 대해서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애 투쟁의 실효는 크지 않다.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장기화되면 황교안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대구 집회에서 보면은 뭐 대선 무효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뭐 최고위원 입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하고 확실하게 단절을 하지 못하고 지지세가 이 하락하면서 이 극우층의 지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 투쟁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 지지층의 고립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애 집회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국민 전체, 그 특정 지역의 여론을 보지 말고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면서 이제 장애 집회는 철회를 하시고 이제 그만하시고 정기국회에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 쪽 지지자들이 뉴스 안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 이제 뉴스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날마다 이제 나오는 뉴스 때문에 장기적인 큰 흐름을 챙겨보기 힘든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그냥 데일리 뉴스가 아니라 크게 어떻게 이제 입법부 독재를 넘어서서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네. 있는지를 보다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애 집회를 선택하게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장애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국회를 통해서 예. 원내에도 집중하면서 양쪽을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방송 시간이 있어서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해 5도와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내리는 비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오후에서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 2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대구, 부산 28도, 광주 30도 등으로 낮 동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4월) SK텔레콤 서버 해킹에 이어서 최근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통신사, 카드사뿐만 아니라 SGI 서울보증, 온라인 서점 예스24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이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심각하죠. 여러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해킹 범죄에 자기 개인 정보가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이 구조적인 취약점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해킹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그 언론의 이슈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최근에 1년까지 대형 뭐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회사가 지금 계속 그 해킹 공격을 받아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탈취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어떤 칩으로 그 어떤 그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전반의 어떤 정보보안 체계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킹 사건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기사를 통해서 신고된 것만 해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여 건이었는데 그 작년에 한 3,400건, 올해는 한 2,000건이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폭증이네요, 말 네, 그대로.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해킹의 어떤 기술도 상당히 이제 발달돼 있고 특히 요즘에는 AI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공격을 좀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해킹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해킹에까지도 또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그 AI 에이전트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직접적으로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단순하게 회사의 망 하나만 직접적으로 뚫어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API라든가 아니면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접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접점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서비스가 다양해진 만큼 공격 그렇죠. 포인트도 많아졌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진 거죠. 네. 그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데이터를 갖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해킹의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보안 정책을 신경 써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피해 규모가 왜 이렇게 또 커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접점이 상당히 이제 넓어진 것도 있고 이 꼭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거는 다크웹에서 상품 팝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해킹 툴을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런 툴을 사다가 갖다가 설치만 한다든가 그걸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뭐 메일을 열어봤는데 그 악성 코드가 내려받게끔 된다든지 네네. 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취약한 뭐 인증 관리라든가 권한 관리 네. 이런 시스템 자체가 계속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 쓰기 상당히 많아진 거죠. 네. 상당히 많아졌는데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신경을 못 쓰니까 아무래도 해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또 표적이 돼가지고 계속 접근해서 갖고 갈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이 돼버린 것이죠.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질문이 바로 떠올랐냐면 이렇게 다양해지는데 왜 기업들은 그만큼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취약이 생길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을 대응하지 못했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보안의 투자 비용이 적정하냐, 적당하지 않냐. 그리고 어떤 이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근데 보안에 대한 그 비용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직접적으로 준 건 거의 없어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봐서 자기네 어떤 이 매출 규모라든가 고객을 갖고 있는 이 어떤 전체 회원수 뭐 이런 거에 비례해서 보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과거에 비해서 그 기술 자체는 계속 그 해커 기술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그 디펜스 방어하는 이 기술은 계속 거기서 거기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 보안에 뭐 몇천억 심지어는 뭐 다 합쳐가지고 몇 조 원을 이렇게 투자한다 그래도 어떤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보안은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안은 책임의 문제이고 제도, 규제에 대한 문제예요. 아, 기술이 아니고 책임, 규제의 문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쓴다 그래도 그런 솔루션들은 다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커가 그 기술의 어떤 취약점을 노려서 다시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책임 경영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규제 당국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관리 당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키사도 그렇고요. 이 지금 해킹 피해가 발생됐는데 신고는 늦어요. 24시간 네네.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었던
있었던 게 이번에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제 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이 관련 법에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처분하게 돼 있어요. 네, 3천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정보통신망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여기서 버틴다는 거냐 원인을 찾고 실질적으로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고려할 수뿐이 없는 부분이죠. 단순하게 침입을 해도 이것도 해킹이고 침입해서 데이터를 조금 갖고 가나 많이 갖고 가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킹이거든요. 네. 정말 침해 사고가 맞는데 내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 정말 침해가 맞는지 단순하게 서비스 장애가 받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좀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어떤 신고하는 시간 골든타임을 좀 놓친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기업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에도 이 롯데카드사가 어떤 보상책을 이렇게 마련해서 얘기를 했고 SKT도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KT도 그런 수순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피고에 와닿는 보상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보가 노출된 것은 디지털 정보잖아요. 디지털 정보는 어떻습니까? 복사하기하고 붙여넣기 기능이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정보가 활용이 돼가지고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진다.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빼놓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라든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통 터질 일이죠. 과거에도 보면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도 카드 3사 정부에서 사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해서 한 1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소송을 한 사람들은 받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 카드사 같은 무이자 10개월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는데 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자기네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카드사 입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든가 SMS 수수료를 갖다가 평생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좀 대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통신사 입장에서도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부분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약정을 걸어놓고 아니면 3년 동안 약정을 걸어놓고 그 기간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것 같으면 위약금을 물어라 이런 자체가 벌써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원하면 최신 기종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실질적인 보상책이 있어야지 고객들이 얘네가 정말 이 피해를 본 잠재적인 피해가 있는 이런 소비자라든가 이용자에 대해서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네 마켓쇼라든가 고객 이탈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고육축제로 어떤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이런 부분을 내놨을 때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죠. 네, 고객에 대한 보상책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은 해킹이 이제 벌어진 과정들이 조금씩 나오긴 있지만은 올해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부터 지금까지 아직 범인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지금 KT 소액 결제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다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왜 이렇게 밝히기가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흔적은 남겨 있지만 실제로 그 흔적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장비를 통한다든가 기술을 통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서버가 해킹을 당한 것이고 KT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본체로 이제 본 중계기로 넘어오는 무선 전파가 탈취당한 것이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온라인 결제 서버가 직접적으로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발생한 건지 해외에서 발생한 건지 원인도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KT라든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파면 팔수록 어떤 침해 사실이 더 많이 확인되는 이런 형국이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범인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행스러운 건 KT가 외국인 두 명을 이제 검거하긴 했지만 그것도 보면 상품권을 현금화 시키는 사람이라든가 운전한 사람이라든가 단순 가담자에 지나는 이런 사람은 주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력자 정도 수준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의 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 피해를 어떻게 발생이 됐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황석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4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